자, 우선 보시면은 여기 그 완전에 관한 이게 대성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크게 이룬다 그런 뜻인데, 이 한문에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는 크게 이룬다고 뜻도 되지만, 이것이 또 한 가지 의미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가장 완전한 모습에 도달한 것을 대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웽제천이라는 그 유명한 중국 학자가 이 번역할 때 이 구절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The most complete seems to be incomplete. 가장 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과 불완전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그 상식적인 생각은 완전은 완전이고 불완전은 불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불성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불완전이고, 완전해야지만 완전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완전과 완전을 같이 종합해요. 이게 놀라운 노자의 기발한 사고방식입니다. 불완전 가운데 완전이 있고, 완전 가운데 불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은 이걸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은 A, 비완전은 B, 완전은 100, 비완전은 흑, 이렇게 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이러한 논리를 깨버려요, 노자가. 그리고 뒤집어 엎어서 불완전 가운데, 이게 인컴플리트잖아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요. 이제까지 우리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완전이면 완전인데 어떻게 불완전까지를 포함해야 되느냐. 이것이 놀랄 노자입니다. 노자에. 정말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늘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노자만 읽어가서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서양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나 다른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새로운 힌트를 제가 얻었어요. 이게 끝입니다. 여보세요? 안 되죠? 다른 걸로 바꿔야지. 이제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사고 구조를 좀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가 글을 쓴 거, 이게 뭐 5천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노자 읽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이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을 포함하고 완전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불완전이 완전히 불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태극기가 있잖아요. 태극기 그 중간에 뭡니까? 태극이 있죠. 태극이 있고 그 주위에 네 가지 사괴가 있습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4개, 8개, 6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연계라고 중국의 학자가 이 태극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태극기의 중심에 있는 게 이렇게 썩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빨간 겁니까? 빨간이고 아래는 파란 거고. 근데 그게 음과 양인데
양과 음인데, 근데 그 음양이 이렇게 한 반으로 쫙 갈라서 위에는 뭐 양, 아래는 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묘하게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곡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쫙 갈라지면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에요. 그런데 태극의 모양이 굉장히 오묘해요.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 사고가 정확히 보면은 그 빨간색, 그 붉은색이 밑으로 들어옵니다. 파란색 깊이 들어옵니다. 또한 그 파란색이 빨간 부분을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mutual interaction 혹은 penetration, 이게 penetration 말이 더 재밌습니다. 이게 침범에 들어가요. 그게 음이 양 속에 들어가고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태극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극의 그 모양이 아주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표시할 거야.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한 반 양, 한 반 음 하면 될 건데 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penetrate, 꿰뚫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같이 묶여가지고 mutual penetration, 서로가 서로를 꿰뚫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태극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노자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과 불완전을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완전이고 저쪽은 불완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불완전이 완전 속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불완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논리의 세계하고 또 신비한 그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리얼리티, 진리란 게 논리적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심볼을 말했어요. 심볼. 음양은 심볼입니다. 어떤 개념이 컨셉트가 아니에요. 컨셉트, 개념이라고 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심볼은 논리나 합리를 초월해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묘하게 묶여져서 돌아가는 것이 심볼, 상징이에요. 우리는 상징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말하면 그 상징이 그러면 다들 그까지 그 마음 의미 없어요. 상징인데 그래, 상징인데 별로 의미가 안 돼요. 근데 상징은 우리가 쓰는 말의 개념이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분야를 보여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상징의 깊이를 몰라요. 상징이라는 것은 말을 초월하고 개념을 초월하고 합리를,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인간이 쓰는 합리, 논리, 말을 완전히 초월할 때 비로소 심볼, 이게 나와요. 태극은 심볼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발릭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완전히 왜 잘못됐냐, 제가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하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완전의 위험성을 우리가 몰라요. 요즘 제가 우리 미국 사람들이 퍼펙트, 그러네, 약속하면 언제 만나래? tomorrow 이러면서 퍼펙트. 퍼펙트란 말 참 잘 써요, 그죠? 퍼펙트. 이제 그런데 요즘 제가 한국을 떠난 지 50년, 이제 모르는데 지금 한국에 나가면 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 되게 잘해. 완전 좋아. 완전 맛있어. 완전 어쩌고 이런 말을 우리 잘할 때
전혀 안 썼거든요. 아주 좋다. 그렇지 완전 좋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요즘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슨 말하면 완전 아름다워. 완전 기분 좋아. 이건 전혀 우리하고는 생소한 말인데 요즘은 이게 아주 평범하게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 말이 이 서양에서 미국에서 쓰는 퍼펙트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완전 미국 사람은 퍼펙트를 말 잘 쓰거든요. 비슷하면 퍼펙트. 뭐 이렇게 좀 퍼펙트.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완전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우리가 완전이라고 믿어버리면은 절대적으로 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흠이 없고 피가 없고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 완전 무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완전 무결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완전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의 한 가지는 아주 쉬워요. Mechanical perfection.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래, 기계적인 생각이죠. Mechanical perfection. 그건 예를 들면 자동차에 이게 뭐 카브레이터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뭐 바퀴 다 퍼펙트. 그건 기계적인 perfection입니다. 그건 틀림없잖아요. perfect. perfect condition. My car is perfect condition. 그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바로 mechanical perfection인데 또 한 가지의 그 완전의 개념은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다시 말을 만들었어요. organic perfection. 이게 organic, 요즘 organic food 뭐 그런 거 쓰잖아요. organic. organic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organic. 생물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기계공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perfection이게 이게 organic, 인간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의 organ이잖아요. 이 organic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고 있는 과정은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되면 죽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하고 자라고 in the process of change, transformation 이것이 organic process인데 거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mechanically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 사회라고 해서 그런 perfection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the process of making, transformation, and change 그 과정 가운데 완전히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을 딱 스탑시켜가지고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즘 이게 조금 정치적인 말이 되는데 센스티브하잖아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한국에도 좌파니 우파니 공산 사원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념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믿어버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난 이걸 신봉한다.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 되어버립니다. 이념은 또 절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절대가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정치 철학 속에서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을 이념화시켜버려요.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려요. 이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념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잘못 번역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가 아닙니다. 디모크라시는 이즘 주의가 소셜리즘, 커뮤니즘, 마크시즘 이게 다 주의죠. 그런데 디모크라시는 디모크라시즘 이런 말이 없어요. 디모크라시예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인스티튜션. 디모크라시는 인스티튜션이에요. 이건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잘못하면은 민주주의를 종교적인 이념 절대화시켜버리는데 그 자체를 민주주의는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디모크라시 자체가 그걸 반대해요. 디모크라시가 되려면 자기 자체를 크리티컬하게 항상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디모크라시가 이루어져요. 이걸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의 이념, 디모크라시는 완전한 것 이렇게 이름을 거기다 찍어버리고 그게 완전이라고 억셉해버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디모크라시의 장점은 자기가 가진 제도를 항상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걸 크리티컬리 examine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디모크라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디모크라시는 항상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어떤 이념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절대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좋겠구나.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마크시즘의 문제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에 대한 크리티컬 examination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크라시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디모크라시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즘이 되어버려요. 절대가 되어버려요. 이게 위험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불완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embrace, accept 해야지만 그것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내가 accept를 하고 embrace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에 대한 organic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organic은 항상 살아있는 거니까 그게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변해야 돼요. 새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organic protec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크라시도 하나의 이 소셜 이게 인스티튜션에서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변해야 돼요. 그때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디모크라시의 장점입니다. critical examination.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 여러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폴 틸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말 그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틸릭이 굉장히 그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히틀러를 이제 그 지배를 압박을 벗어나서 그 뉴욕에 있는 유니언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와서 가르치다가 그 후에 하버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85세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틸릭의 그 전형 강사가
프로테스턴트 프린시플, 이 종교가 기독교가 중세 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와요. 개신교가 나오는데 프로테스탄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로테스탄, 항의한다, 거부한다. 프로테스탄. 거기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온 겁니다. 근데 킬링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계속 지속하려면 항상 프로테스탄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프로테스탄트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그 속에서 계속 프로테스트 할 수 있는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제는 다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프로테스탄트, 이럴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프린시플, 그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의미의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모크라시의 이 제도가 계속하려면 자체 내에서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완전성 가운데 아직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완전한 겁니다. 이걸 엘리미네이트, 우리가 불완전한 다 쫓아버리고 완전만 가지자,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정치가 조금 그런 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순수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내버리고 완전만 자기들의 이념만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 근데 기독교인들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에 제일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로 섬길 때 그게 일종의 우상이 돼요. 절대가 설 자리에 절대가 아닌 것이 서버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절대자 하나님을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것이 성령이다, 절대다. 지금 한국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정신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아이디어를 성역화, 절대화시켜버려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다른 마치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기를 비판을 계속해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금과 옥조로 믿고 있고 자기들이 이것이 정리하다고 생각할수록이 그것을 성역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 내에서 그걸 항상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스피릿,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국이나 요즘 트럼프가 조금 그런 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것을 벗어나야지,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때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자체를 절대화시켜버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믿게 되어버려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은 대성 약결,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윤지찬이 번역한 대로 the most complete seems to be incomplet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이 약자가 as if 이게 약자가 그런 것처럼 보인다.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이 보인다. 그게 완전히 뭔가 좀 빠졌어. 이제 제가 사람 볼 때요. 저 사람이 참 훌륭한데 좀 나사가 좀 빠진 사람 같아. 우리 나사란 말이 일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보고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저 친구는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좀 어리하단 말이죠. 좀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보고 어디가 나사가 하나 빠졌냐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은 나 그렇게 봐요. 나사가 빠진 사람. 지금까지 뭐 50년을 살아도 항상 내가 뭐 좀 빠진 것 같다고. 그런데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제가 대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 들어가는데 내가 조금 뭔가 이거 100%는 아니야. 뭔가 좀 뭐가 부족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대성이라. 크게 이루면 그 속에 뭔가 좀 부족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 재미난 말이죠. 그게 완전히 수학적으로 다 100% 들어가 버리면 그게 문제라. 좀 빠져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사람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용불패. 그렇지만 이 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쓸 용자인데 이 불교에도 기용 그러니까 또 이 도덕적에도 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펑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는 뭐가 빠진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 쓰이는 것, 그 기능에서는 전혀 아무리 써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 대하지 않는 그런 쓸모가 있는 거다. 좀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구절도 대영 약충, 이 영자가 이게 찰영자입니다. 아주 크게 꽉 찬 것은 약충 조금 그게 빈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꽉 찼으면은 빈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꽉 찬 것은 나타날 때는 꼭 어디가 조금 빈 것 같이 나타나는. 그러나 그 쓸모에 있어서는 불공, 무궁무진한 거예요. 써도 한이 없이 쓸 수 있는 그 불공. 그러니까 우리가 꽉 찬다고 하는 것도 어떤 여유가 없이 그냥 수적인 메커니컬 컨셉으로 다 꽉 차는 게 아니라 이게 올게닉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조금 빈 모습이 있죠. 그 빈 모습이 텅 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쓰임에서는 불공, 끊임이 없다. 그런데 그 최기용 박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은 동양화라든가 우리 조선의 조선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미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산수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화하고 비교해 볼 때 특징이 뭐냐면 서양화는 그 화면이 꽉 차요. 다 빈틈없이 다 찹니다. 완전하게 다 차요. 피카소 그림을 다 보세요. 다 꽉 차요. 그런데 동양화는 다 차질 않아요.
빈대가 있어요. 그게 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이 딱 꽉 찬 것은 아직 찬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빈 곳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꽉 찬 거예요. 그 빈 곳에 시가 한 구절 쓱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그림의 제목이 하나 쓱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empty space가 반드시 이 동양화라든가 산수화, 우리 한국의 전국의 이렇게 그 그림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그 empty space를 둘까? 이쪽 구석에 둘까? 저쪽 구석에 둘까? 이 화가들은 그걸 많이 생각해요. 어느 구석에다가 empty를 그 빈자리를 마련해 둘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 노자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훌륭한 그림은 반드시 그 안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아주 꽉 찬 것은 약중 빈 곳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썰모에 있어서는 그게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봐서 그림에 저렇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다 넣어야지.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족이란 말이 있죠. 사족이라는 게 뱀에다가 발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컴피티션 누가 그림을 가장 잘 그렸느냐.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 백일장 비슷하게 그 과거 시험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그런 걸 했는데 그림 그 나라에서 제일 잘 그린 사람이 다 모였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우수한 사람이 와서 그림을 잘 그렸어. 그러면 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아직 다른 사람은 뭐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미 다 끝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구나. 다른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땀 흘리고 뛰는 걸 그리는데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는 좋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화면을 좀 더 채워야지. 이렇게 남았는데 아주 시간도 남았어.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두긴 좀 아깝고 거기다가 뱀에 발을 좀 그려보자. 그래서 발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안 붙여서는 그 사람이 1등 할 건데 그 여백을 그대로 두고 자기가 조금 참았었는데 참지를 못했어. 그렇게 1등 하고 싶었어. 이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렸으면 오히려 자기가 1등 할 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한 사족을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능을 다 채우고 꼴등했잖아요. 그 뱀에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묘 약졸 대직 약골 이 직자라는 말이 나오죠. 대직 이 직자가 바를 직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바른 게 아니라 아주 바른 것, 완전히 바른 것. 우리 한국 완전 바른 것, 완전 바른 것. 대직이냐, 그러니까 대직을 보면은 마치 이것이 조금 구부러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구부러진 것하고 바른 것하고는 철저하게 흙과 벽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통 바른 것은 그래요. 바른 건 바르고 굽어진 건 굽어진 건데 아주 바른 것, 대직, 진짜 완전히 바른 것은 그 속에
뭔가 구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참역설이죠. 근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걸 전 읽고 명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뭐 공학자도 아니지만 이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 이게 쪽쪽 올라갔지만 그게 약간 다 이렇게 굽을 수 있는 융통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게 곱게 되는 겁니다. 굽을 수 있는 융통성을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굽을 수 있는 융통성을 항상 줘야 그 건축가들은 그걸 줍니다. 그래야지 높은 빌딩이 약간 흔들리고 해도 설 수 있게끔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굽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구부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박인영 목사님이 쓰신 그 춘원 이광수 책에도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님이 이 책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서로 자랑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책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당신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지 내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무슨 예를 들면은 자기 집에 아버지가 이웃집에 양을 슬쩍 했단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아들이 즉각 광가에 보내버렸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온 사람의 질문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이 바로 즉각 경찰서에 보호하고 법원에 보호하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가만히 뒀다가 조금 공자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들이 찾았다고 자기 집안에 아버지를 그냥 광가에 보수하고 이런 걸 큰 사람을 나서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공자님이 그래 좋다. 우리나라에는 아버지가 한 비행을 아들이 가려주고 아들이 한 비행을 아버지가 가려준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잘못 들으면 마치 공자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더 중요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정의를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이게 결국 네포티즘 이제 그런 점이 유교 사회에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정실주의 이런 게 많았죠. 가족끼리 봐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공자님께서는 아마 들으실 때 제 짐작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성에 대한 하나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공자님이 어떤 질서라든가 정의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집안에서 누구나 잘못하면 다 이게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조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얘기를 들어놓고 못해요. 언제 누가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또 그런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게 가정이라는 게 다 깨지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 아침에 이거 안 지켜서 고발하고 저거 안 지켜서 또 고발하고 그게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어떻게 사회가 됩니까? 그런데 절대로 공장이 부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멘탈리티에 대한 하나의 그 충격적인 공격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 나라가 그러느냐? 좋다. 나는 그래 안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빠의 잘못을 자식이 좀 가려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아들의 잘못을 아빠가 좀 가려주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 직이다. 고든 거다. 이게 그렇게 직이란 말을 씁니다. 직이라는 직이 있다. 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은 공자님이 마치 다 그런 정의라든가 우리 어떤 그 사회 공정성을 무조건 다 파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공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간의 교만, 그 sense of pride, 이 hubri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반드시 이걸 다 까발려가지고 다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런 것이 정말 퍼펙트 소사이티가 될 것이냐. 완전성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직 가운데도 대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상당히 그 말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깊이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말을 직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이것을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대묘 약졸, 이 대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묘기가 있잖아요. 아주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 기묘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 아주 묘한 건 우리가 다 이해하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참 재주 있는 사람이야. 묘라고 하면 재주지요. 아주 신기하게 그런 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어떤 작품 또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의 퍼포먼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in a live, it looks like, seems like 좀 졸작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졸작. 우리가 졸작은 대작이 근데 이상한 대작이면 대작이고 대묘는 대묘인데 그 대묘가 어떻게 보면은 졸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역설적이다. 근데 노자는 역설에 들어갑니다. 어떤 진실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려면 역설을 항상 이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리나 논리로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합리나 논리를 초월하는 인생의 가장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에 도달하려면은 그런 합리적인 논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자는 과감하게 정말 묘하고 기묘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은 이게 꼭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아주 졸작같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제가 어릴 때 피카소 그림을 보니까 이게 무슨 대작이냐. 나도 그냥 적당히 그런 거 이거는 내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걸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하게 추상화를 그래가지고 뭐 난리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졸작이야. 그러니까 이 대작이 아주 큰 그 묘가
때로는 졸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참 조심할 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본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것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될 때는 이게 졸작이에요. 이걸 벗어나야지만 그 진품이 나오잖아요. 묘가 나오는데 보통 묘는 우리가 합리로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진짜 대묘, 아주 월등하게 우수한 그런 그림이나 묘는 어떻게 보면 졸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신비적인 어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신비주의는 이걸 극복해서 이런 세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합리로 볼 때만 보이지 안 보여요. 그런 게 제가 하나 일화를 들죠. 이제 이 술 취한 운전사가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다가 가로등 밑에다가 세워놓고 지금 우리 번호를 하니까 이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지금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내가 지금 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전 이렇게 그 가로등 밑에서 키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승객이 물었어요. Are you sure you lost your key here? 왜 자꾸 거기만 찾고 있으니까 Are you sure? 그러니까 가만서 그렇지만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찾는 게 여기밖에 없지. 자기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그 불빛 안에서만 그걸 보니까 거기밖에 못 찾는 거예요. 어두워서 바깥에 자기 키가 거기서 모르는데 자기가 계속 여기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합리라든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딱 정해져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키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불빛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불빛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에서 볼 때는 이게 졸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대변 약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똥차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청산유수가 흘러가듯이 말을 잘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게 대변 정말 우수한 뛰어난 운변가는 그 말 속에 뭔가 물변, 뭔가 말을 좀 서투르게 하고 말이 조금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합리나 논리로 볼 때는 빈틈이 없어요. 그게 가장 훌륭하죠. 일종의 그러니까 훌륭한 변론이고 훌륭한 운변인데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대변을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그 말 속에 그게 늘변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이 줄은 그렇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한 추울 때는 조금 운동도 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조금 더워지니까. 그리고 열이 많을 때는 잠잠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떠들고 이럴 때는 우리 같이 떠들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하게 정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쟁 깨끗하고 조용한 것이 이 천하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오늘 hun화적으로다 노자가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에 저는 이게 역설입니다. 논리나 합리의 세계를 초월한 그런 경지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바람직한 완전성이 논리 정리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때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인생의 진리를 얻을 때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명받는 것은 논리나 합리가 딱 맞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어떤 전혀 논리나 합리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그렇지만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술의 세계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철학이나 논리 세계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의 세계라든가 예술의 세계는 그게 있어요. 인간의 논리, 합리를 넘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을 감동시켜요. 합리나 이런 논리는 그렇게 맞았어 그 말이 맞았어 긍정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송두리째로다가 감정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감화는 못 줘요. 이걸 뛰어넘었을 때 그런 감화가 어떤 경험적으로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인생의 정말 트러스라는 것이 논리에 맞고 합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꿔주는 그런 감명이 있을 때 이런 감명은 바로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것이 45장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